블록체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혹은 하이퍼레저, 코다와 같은 공유 데이터베이스, 프루프 오브 워크나 비가역적 해시와 같은 기술, 그리고 마스와 같은 블록체인의 플랫폼의 관점,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21세기 맞는 기술인가? 글쎄요. 그렇지는 않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대칭 암호, P2P 네트워크, 비잔틴 장군 게임, 이런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암호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암호화폐나 무역금융 천상 시스템 같은 관점에서 보죠. 한편 이제 권력이 분산된 새로운 인터넷이란 관점, 그리고 탈중화를 통한 새로운 조직의 관점에서 보는 신가버넌스의 관점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옳은 관점이고 모두가 전부는 아니죠.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왜 요즘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상을 가상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폼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가상세계가 현실화되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두 개의 세상은 결정적으로 다르죠. 오프라인의 현실 세상은 연결 비용이 크고 공유 가치가 새로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땅을 합쳐도 새로운 땅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온라인의 가상세계에서는 연결 비용이 제로가 되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두 개의 컨텐츠가 만나면 리믹스에 의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즉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의 현실 세상은 소유, 그리고 온라인의 가상의 세상은 공유의 세상이 되죠. 자, 이렇게 공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 비용을 줄이고 지능혁명이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가 융합되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한 개도 없던 공유 기업이 작년도에는 70%가 공유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스타트업도 이제는 거의 다 공유 기업들이죠. 인쇄술의 발달이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해소했고, 그리고 인터넷이 정보의 민주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분산되었는데 신뢰는 독점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 독점 문제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신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물건을 직접 사고 팔았습니다. 바로 소유경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와 실물이 일치하고 거래는 실물을 거래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는 실물을 거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G마켓이나 알리바바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실물이 아니죠. 정보를 사고 팝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것은 실물이 아니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신뢰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것을 누구한테 믿을 것이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신뢰가 있는 서드 파티에 집중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Trusted Third Party가 등장하죠. 그리고 금융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정 기관만이 금융을 다룰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물질이 분리된 결과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 경제의 5%가 온라인 공유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두 개의 세상이 합쳐져요. 이 합쳐진 새로운 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의 절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와 실물이 융합하는 거대 경제에 정보와 물질의 재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는 대단히 위험해지죠. 즉, 신뢰 기술이 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신뢰 기술을 필요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는 정물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중지불의 문제가 등장했고, 그리고 분리 정보를 관리한 주체가 있었고, 중앙집중형 온라인 플랫폼에 신뢰를 부여하고,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은 비열화, 민간 플랫폼은 거대 독점 권력화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정물일치의 기술이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정보와 실물을 일치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되고 있죠. 자, 신뢰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있을까요? 집중해서 이제 분산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죠? 바로 블록체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산업혁명과 경제 진화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의미를 다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물질 기술에 의해서 정보와 물질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보와 물질은 분리되기 시작하죠. 온라인 경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 경제가 만들어지고, 애널로그 트랜스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가 융합하는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O2O 융합이 확산되면서 신뢰 문제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인간은 자기 조직화와 집단 생명으로서의 인류로 재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두 개의 기술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되고 있죠. 우리 웹에서 지구의 정보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지구의 신뢰층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과 세계 경제는 침체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역사적인 논문을 썼죠.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익명의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P2P 버전의 전자화폐로 금융기관 없이 당사자 간 결제가 가능하고, 여기에 암호화와 전자서명이, 그리고 이중지불을 저지할 믿을 수 있는 제3자, Trusted Third Party가 필요하지 않고 이것을 Proof of Work라는 기술이 대체하고, 그리고 타임 스태핑 기능으로 모든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전체가 공유되는 구조를 가진다 하는 논문을 썼고, 그리고 2009년 1월에 실제 비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인터넷상에서 SMTP, 메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Gmail과 같은 이메일,
VoIP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스카이프와 같은 인터넷 전화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응용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블록체인이 시작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분산 노드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관하니까 해킹 및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기록하고 이 기록된 거래를 그 다음 블록에 또 모으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은 대략 10분의 간격으로 이러한 블록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블록체인은 새로운 모든 참가자가 이제 91번째 블록에서 작업 중일 경우 이중 지불을 위해서 한 사람이 여기 해킹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요사이 모든 블록을 다 변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컴퓨팅 능력의 50% 이상을 독점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이득이 실제 없다는 것을 논문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안정되어 있다. 바로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우리가 신뢰 기술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 기술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는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신뢰 문화 없이 인류국가 불가능하죠. 우리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문화 구축이 될까요? 바로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는 좋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암호화해서 공유하자. 즉 일정 공간의 기록들을 체인화시켜서 시간에 연결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암호화된 공유를 하는 이것이 바로 분산 신뢰 기술 천지인이 융합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블록체인은 개인 대 개인이 제3의 금융기관이 없이 직접 거래를 하죠. 그리고 거래를 시간을 찍고 언제 누가 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거래를 모아서 암호화 블록을 만들고 이것을 비대칭 암호화시켜서 기간의 거래 원장화 시키는 거죠. 이런 거래 원장들을 블록 간 연결합니다. 그러면 전체 기록에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전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분산시켜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블록들이 체인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즉,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른 분산 원장, 분산 인터넷, 분산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원장이 되기도 하고 인터넷이 되기도 하고 화폐가 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은 우선 시간별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시간별 암호화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부정거래가 반지되고 신뢰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최초의 블록들이 모여서 모두가 공유를 하면은 이러한 블록들의 전체 기록을 모두가 갖고 있죠. 참고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블록 헤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1MB였고 이제는 2MB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해시 알고리즘은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단방향의 비대칭 암호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이젠 탈중앙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와 누가 거래를 한다? 우리가 중앙 집중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통해서 거래하죠. 탈중앙화 되면은 우리가
직접 피어 투 피어 거래를 하게 되고 그 거래 전체를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 집중 서버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인터넷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인터넷 1.0의 시대에서 이제는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2.0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의 발달 과정과 같이 인터넷 2.0과 블록체인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블록체인은 보안과 운영이란 두 개의 목적이 있죠. 자, 보안을 위해서는 비대칭 암호화, 이 SHA-256 알고리즘, SHA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안전할 것이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P2P 네트워크로 거래를 동기화시키고 해시 알고리즘으로 비가역적 보안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쉽게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는 이 거래가 맞다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이 합의를 하는 신뢰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보상 메커니즘이 있죠. 그리고 전체 거래의 기록을 타임 스탬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블록에서 연결되는 모든 블록이 타임 스탬프로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죠. 네. 구조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대칭 암호화는 보내는 사람이 두 비대칭 암호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전자 데이터 원본을 보내고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자 서명을 내가 했어. 나의 비공개 키로 전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자 데이터 원본을 갖는 사람이 요 보낸 사람의 데이터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의 논문에서 비트코인이 일렉트로닉 시그니처의 연결로서 화폐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각 트랜잭션마다 전자 서명이 개인키로서 되고 A의 서명이 들어왔죠. 그리고 즉 모든 사람의 서명이 차례로 연결되면서 거래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다시 변조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앞블록의 수치 정보와 또 임의로 생성한 난스 값 이런 것들이 함수에 입력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성된 해시는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이고 유일성 조금이라도 바뀌면 완전히 다른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분해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래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시 알고리즘을 비트코인에 써서 이 해시값의 첫 부분의 0보다 많은 해시값을 가지고 이 난스 값을 찾는 것을 우리가 검증,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죠. 이 컴퓨팅 파워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차별 확률은 컴퓨팅 파워에 비례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낭비되고 요즘은 ASIC 칩을 가지고 이걸 하는 사례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드 포크를 하게 되죠. 자, 보상은 최초에는 50 비트코인을 보상했는데 매 4년마다 반가합니다. 100년간에 걸쳐서 2100만 개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12.5 비트코인을 주는데 개당 이게 값이 왔다 갔다 하지만 1000만원대를 넘기 때문에 이게 억대가 넘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지금은
총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게 이 비트코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죠. 개개인이 쓰는 거래 수수료는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몇 개의 기술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도토리에서 쓴 사이버만의 기술이 들어온 거죠. 예, 리니지 아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에서 쓴 우리 비가역 암호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토렌토 같은 데서 쓴 동기화 기술, 소리바다 같은 데서 쓴 동기화 기술이 P2P 기술이 들어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비잔틴 장군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메시지 전달의 신뢰 문제를 푸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죠. 저 거래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복잡한 검증이 바로 암호화폐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게임 합의 알고리즘까지 4개의 주요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는가? 바로 게임 합의 알고리즘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비잔틴 장군 문제의 본질을 놓고 봤더니 우리는 뭘 풀려고 했냐면 신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신뢰가 아니고 권력을 해체하려고 그런 거죠. 즉,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잔틴 장군 합의 기술이란 것이 뭐냐? 권력을 해체해서 분산된 신뢰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비싸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호 기술과 분산 원장 기술은 다 동원되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암호 기술과 분산 원장 기술은 그대로 쓰더라도 단순 합의 기술,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의 복잡한 합의 기술이 아니고 단순한 합의 기술을 쓰면 값싼 집중화된 신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본질이 되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관리 주체도 없죠. 민주화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보상해야죠. 고비용 고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 영역에 들어있죠. 완전 집중이 되면은 단일 주체고 비잔틴 장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혼자 다 결정하니까. 자, 보상도 할 필요 없죠. 예. 이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저비용, 저신뢰입니다. 뭐 증권거래소나 국가암호화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단 기존의 직정형 서버에 비해서는 이것이 분산된 원장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죠. 투명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거죠. 자,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두 개가 하이브리드 형태이죠. 여러 명이 선임돼 가지고 혹은 아니면은 적절한 방법으로 위임에 대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가 단순화됐습니다. 예,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고 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를 보는 거죠. 보상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적정화가 추구되죠. 주로 거래 기술인 리플, 스텔라, 스티밋, R3 같은 컨소시엄 블록체인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퍼블릭 블록체인과 그리고 non 퍼블릭 블록체인은 프라이빗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코빗에서 브리튼 거버먼트 오피스 오브 사이언스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도입 목적에 따라서 블록체인은 자료를 분산할 것이면은 블록체인을 쓰더라도 분산할 것이 아니면 기존 기술을 활용해라. 누가 사용할 것이냐? 허가된 사용자다. 그 프라이빗이죠. 누구나 사용한다. 그런데 누가 관리할 것이냐? 지정된 관리자다. 컨소시엄이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관리한다. 그럼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사전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진화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IT 기술은 집중과 분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프레임에서 클라이언트로, 신 클라이언트로, 리치 클라이언트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자,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분산 자체는 본질적 한계가 있죠. 우리 블록체인의 진화 과정을 볼까요? 98년도에 비트골드라는 0세대 기술을 닉 자보가 만들었습니다. 분산 디지털 금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실제로 닉 자보가 만든 비트골드는 비트코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닉 자보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완강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비트코인은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복잡한 과정으로 고비용, 거래 비용이 이제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이 10분, 실제 요즘은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터너티브 코인, 알트코인들이 분화되어 나왔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죠. 2015년도에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이 등장합니다. 비탈릭 부터니는 천재가 만들죠. 여기서 분산 신뢰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 개념은 플랫폼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비용으로 1,000원대죠. 굉장히 빠른 속도 12초의 간격으로 거래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그 거래 검증 방식인 캐스퍼 프로젝트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세대의 이더리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튜링 완전 언어에 의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ICO로 확산되고 있죠. 이어서 3세대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거의 실시간의 무비용의 거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딜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위임 분산 지분 증명이란 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OS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문제는 뭐냐? 바로 비잔틴 장군 문제에 수반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죠.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통신 부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비교해 볼까요? 1세대, 2세대, 3세대의 암호화폐들은 각각 합의 알고리즘이 1세대에서는 프루프 오브 워크, 굉장히 간격이 길고 확정 판단에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고가인데 대신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변경 예정인데 굉장히 빨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수수료도 소액이지만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쉐어, 주식 정도에 쓸 수 있죠. 그리고 2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치에서 튜링 완전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즉 단순한 화폐가 아니고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거래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계약의 신뢰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3세대에서는 평행 프로세싱 기능과 0.5초의 빠른 블록 형성 속도를 가지고 나왔고 이것은 OS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 계약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API SDK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티밋을 만든 벤 라리머 등이 만들고 있죠. 화폐 신뢰를 제공하고 있죠. 자, 블록체인의 2세대 진화는 비트코인의 한계, 거래 인증 시간과 거래 비용을 극복하고 계약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튜링 완전 언어를 가지고 수많은 게임들이 비롯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IPO를 대신한 ICO가 만들어집니다. 한편 리플은 은행 간 이체 서비스 그 자체가 화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은행 리플은 결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결제인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스위프트 2.0을 얘기하고 중개 플랫폼을 얘기하죠. 그래서 매개 체인을 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IOU를 도입하고 자, 이걸 통해서 거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켓 딜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튜링 불완전 한계를 극복하죠. 원래 비트코인은 디도스 공격 대비를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30가지로 제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프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루프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한계를 주기 위해서 가스가 있어야지 루프를 쓸 수 있게끔 해서 디도스를 극복하죠. 대신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튜링 원전 언어 솔리디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입이 만들어지고 분산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if된 형태의 스마트 계약을 닉 자보가 제안한 것들을 만들면서 자동 판매기, 스포츠 복권, 거래 중도금, 잔금, 무역 일시, 수많은 분야, 또 거버넌스 확산 등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이더리움과 다오가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EX과 ICO와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이게 수많은 DEX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CO의 과반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에는 ICO가 화폐와 기술로서 주로 등장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파이낸싱, IoT, 그리고 게임, 미디어 등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죠. 이제는 ICO가 현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는 비잔틴 잔금 문제를 극복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실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존 제도권과 충돌도 극소화되죠. 자, 문제는 분명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퍼블릭에서, 사회적 가치는 프라이빗에서,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의 거래, 증명, 보안, 인증, 등록, 투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리플은 분산 원장 개념으로 거래를 완성시키고, 어댑트 같은 경우는 IBM 거죠. IoT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의 중요한 것은 이제 화폐가 아니라 분산 원장으로서 블록체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분산 원장으로 블록체인의 핵심은 인터넷 이전에는 우리가 두 개의 조직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엣지단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산 원장에서는 모든 조직의 서로 다른 회사의 공유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직 간 검증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하이퍼레저는 리눅스 집단이 만들어서 여기서는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실질적인 방법, 제한된 사람들이 하죠. 15개 노드로 제한해서 이것을 검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만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계정 관리도 여기서는 PKI 기반 암호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플 같은 경우는 거래 청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88개의 노드로 1500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만들고 있죠. 참고로 리플은 1초에 3.5, 맥시멈 7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3 코다 같은 이 컨소시엄은 은행 간 청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다 플랫폼에서 청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액의 청산 거래를 은행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터리 개념이 도입되어 있죠. 자, 모두가 한마디로 분산 원장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인 리플의 경우는 가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스위프트 2.0을 주장하고 있죠. 기존의 국제금융거래는 외환 송금을 하고 이 송금된 것이
그 국가 간 다시 송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 재송금이 3차례에 걸쳐서 현물이 아니고 돈이 숫자로 이동하면서 이것을 정확히 검증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보통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맥컬렉과 라슨이란 두 분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청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분산 원장 기준으로 각각의 게이트웨이들이 모두가 원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두 개를 거래를 연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멀티 시그니처에 의해서 분산 거래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속도가 실시간 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2 내지 3초 만에 10불 수준으로 거래될 수 있죠. R3CV는 2015년도에 스타트업 기업 R3CV 주도로 결성되어서 국제은행 결제 청산을 담당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3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R3CV는 국제 청산 거래를 위해서 코다 컨소시엄을 만들고 여기서도 코다와 리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거래와 검증에 따른 유효성, 유일성을 통합한 데 비해서 거래 유효성과 그것을 검증해준 유일성을 주체를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리플은 송금, 코다는 청산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레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엔더스먼트하고 컨센서스를 분리를 했죠. 그래서 컨센서스 서비스를 해주는 이 분산 원장이 따로 있고 엔도스 해주는 클라이언트와 엔드 유저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이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이제 개별 화폐에서 플랫폼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OS로 진화하고 있죠. 이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3세대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이오스나 에이다 같은 화폐들이죠. 자,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역시 스케일링이 어렵습니다.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몇 개 앱이 만들어지니까 속도가 급속히 느려지죠. 그리고 거래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개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블록체인 생성이 0.5초, 트랜잭션은 1000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넘는 이런 플랫폼 OS를 만들자. 이래서 이더리움 OS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한 블록체인 OS를 만들었기 때문에 EOS입니다. 자, 이 개발 중인 소스 코드는 지금 GitHub에 올라가 있고 현재도 개발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개발 이후에 받는 토큰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더리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 매개체이기도 하고 투표이기도 하고 연산 능력이기도 하고 거래 정과 저장의 공간의 사용권이기도 하죠. 자, 이제 보니까 블록체인은 한 개의 얼굴이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얼굴, 그리고 분산원장이라는 얼굴,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각각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분산원장, 합의 메커니즘과 보상 메커니즘, 해시각과 데이터 서명이란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한 블록체인 핵심 문제를 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프루프 오브 워크 혹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와 같은 방식으로 비잔틴 잔금 문제를 대응을 합니다. 한쪽은 CPU 계산량으로, 한쪽은 보유한 자산의 크기로서. 각각 문제들이 많이 있죠. 비트코인은 전기세 낮은 지역에 집중, 그리고 이더리움은 화폐 보유가 집중.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편 non-public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비잔틴 잔금 문제에 제한된 노드로 제어하는 것, 그리고 대응을 하지 않는 체인들이 있습니다. IOFT의 탱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non-public 블록체인이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3세대 암호화폐 과제를 놓고 보면은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장성, 두 번째가 상호 운영성, 세 번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확장성이 이거죠. 사용자가 늘어나도 속도를 맞출 수 있는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비자 정도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1세대, 2세대 암호화폐는 이 확장성 문제에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운영성이죠. 자, 상호 운영성은 지금 암호화폐의 많은 문제들이 호환성, 교환성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호환을 하려면 거래소를 가야 됩니다. 거래 대금을 줘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난의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권과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래소가 없이 바로 호환성을 갖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혁신의 문제죠.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없을 경우는 합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그윗을 하고 하드 포킹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합의 과정을 거쳤죠. 그 사이에 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기관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진다. 실제 비트코인이 세그윗하고 그 다음에 하드 포킹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완전 집중되어 있는 구조와 완전 분산되어 있는 구조 전부 다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효율은 있지만 이것은 비이념적이고, 이것은 이념이 있지만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분산과 신뢰가 합쳐진 기술, 즉 완전 분산되어 있는 비트코인에서 지분 증명 방식을 거쳐서 이제는 선임 방식으로 가는 거죠. 분산의 민주화와 집중의 효율화가 합쳐진 것이 생명의 자기조직화입니다. 자, 파이널 골은 뭐냐? 실시간 안정성, 거래비용 제로, 확장성, 인명성,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자금 세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이더리움은 주식으로, EOS 등은 화폐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을 거쳐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고,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위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프라와 기본 프로토콜, 그리고 미들웨어와 서비스, 앱과 솔루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을 잘 활용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 잘 활용해야 되겠죠. 블록체인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디지털 암호화폐, 두 번째는 탈중앙형 컴퓨팅 인프라, 세 번째는 거래 플랫폼,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다섯 번째는 분산 회계 원장, 여섯 번째는 개발 플랫폼, 일곱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여덟 번째는 금융 서비스 시장, 아홉 번째 P2P 네트워크, 열 번째 신뢰 서비스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각도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신뢰죠. 즉, 증명 기반의 신뢰가 바로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합의 내 증명으로서는 작업 증명, 권한 증명, 이런 지분 증명, 존재 증명, 이것은
그 증명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 증명은 자산 증명, 소유권 증명, 신원 증명, 출처, 주소지 등등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합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비스 증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서비스 내에서 증명이 있어야 되죠. 혼인신고, 파생상품, 회계감사, 이 서비스 내 증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 기술과 서비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스마트폰은 이 전체 서비스에 이제 인간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지갑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엑소더스나 나노월렛 같은 많은 스마트폰에 지갑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사례를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자산이고 신뢰고 소유권이고 화폐고 계약이죠.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화폐 개발자 도구, 독립, 핀테크, 가치거래소, 데이터 응용, 확실성, 기타 등등 테크크런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잘 정리된 게 아마 임명환 선생님 자료일 겁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의 영역, 공공보안의 영역, 그리고 산업응용의 영역, 이어서 거래결제 영역으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을 빌리면은 이걸 그리는데 3개월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중에서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우선 가장 지금 빨리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다이내믹, 스태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각각 역할들을 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가장 다이내믹한 것이 3세대 블록체인, 2세대, 또 1세대 중에서도 라이트코인 등등이 있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자산 성격이 강하고 대시는 그보다 좀 약하죠. 그리고 컬러드 코인은 거의 자산으로 봐야 될 것이고, 리플 스텔라 등은 거래지만 이것은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과 금융을 먼저 볼까요? 네, 중국에 상업화된 블록체인 OK링크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계좌 이체를 하고 있죠. 지금은 불법화되었습니다. 시애틀의 P2P 대출 플랫폼 회사 랜딩 로봇은 랜딩 클럽과 같은 P2P 금융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탈중앙화로 원가를 절감하고 연결로 24시간 운영하고 투명성 증대로 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은행, 외국환, 공급체인 사기 방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가치는 은행 계좌에 고정되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그 거래의 결과로 잔금이 해제되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윌리엄의 얘기입니다. 자, 블록체인과 인터넷 관리를 놓고 보면은 홀버턴 스쿨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학업 성취도를 기록하고 학력 증서를 인증하죠. 그리고 시큐어키는 신분 증명 비자 서비스를 해서 캐나다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신분 네트워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IBM이 리눅스 대장하고 같이 하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이를 통해서 오프라인 신분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증을 발급하고 있죠. 이미 1000만 명이 발급받았습니다. 다양한 활용의 근거가 되고 있고 블록체인 신분증이 이제 졸업증명서, 성적표, 로그인 모든 나의 정보를 연결할 것입니다. 자, 블록체인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뉴욕의 트랜스액티브 그리드라는 회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에너지 전송 프로젝트 블록체인 코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참여하는 고객은 남는 전력 그리고 필요한 전력들을 항상 이 네트워크 중에서 사고 팔 수 있죠. 한국에서 만든 인쿼드 에너톡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랩은
주변 고객과 에너지를 나누고 수익 창출하고 이 거래 평가를 하기 위한 전 프로세스 협력 도구를 연구를 하고 있죠. 모든 에너지 거래를 투명하고 바르게 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를 투명화하고 마이크로 생산과 소비 거래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에너지와 블록체인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의료에서도 에스토니아와 협력해서 가드타임사가 100만 명의 환자 의료 기록의 안전 보장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EHR에 데이터를 올렸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된 안전,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시드니의 브론텍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건강보건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보완을 하면서 보안과 공유를 동시에 하고 있죠. 한국의 메디블록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모든 건강 기록을 투명화시키고 개인정보 연결로 의료를 효율성 제고하고 건강 데이터 추적 방지를 한다. 즉 공개와 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을 통한 공유죠. 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판권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의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 빗SE는 매치체인 칩을 내장해서 신생 의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 SDS도 이런 칩을 만들고 있죠. 자, 이모젠 힙의 타이니 휴먼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신곡을 발표해서 이더리움 계좌에서 사용권을 쓰게끔 하고 있죠. 소유권 선포와 타임스탬프가 있고 그리고 전체 거래 과정이 추적되고 무형자산 확정이 되고 가치평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스마트 계약 규범을 이용해서 혁신적 창작 환경을 제공하죠. 자, 블록체인은 사물 인터넷하고 결합해서 블록체인 창업회사 필라멘트는 설비 목록을 탈중화하고 기록화하고 스마트 계약합니다. 즉 실제 물건과 블록체인을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IBM과 삼성의 어댑트는 탈중앙화된 분상시 설비 인터넷을 만들고 있죠. 자, 문서를 공유하고 스마트 계약하고 발송 취소 시스템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만나서 설치, 유지, 보수 원가를 절감하고 시스템 안정과 보안을 제공하고 계약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죠. 자,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 사슬 관리는 모든 제품들이 최종 생산 계획에 따라서 블록을 거쳐서 협력업체에서 조달돼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실시간 작업 현황을 공유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공급과 지불 계약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만들고 또 사업적 리스크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죠. 유통 전반의 이력 관리, 안전, 자동화가 이루어지죠. 블록체인과 농업이 만나면은 월마트는 IPM과 청와대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 추적을 다 하고 있죠. 자, 필라멘트사가 이제 스마트 농장을 통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프로세스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이를 통합시켜 나갑니다. 생산 이력 추적이 가능해지고 생산 효율성이 제고되고 농업과 관련된 재연구가 만들어지죠. 블록체인과 기부도 이제는 결합합니다. 비트기부재단은 Save the Children, 와터 프로젝트 등 여러 비영리 조직과 합작해서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죠. 자, 엔틀러브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기부와 트래킹이 가능해지죠. 이제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변모하고 있죠. 무역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 세계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100%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선적부터 시작해서 화물에 이르는 실물의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세계 1위 선사 머스크하고 IBM은 하이퍼레저를 바탕으로
로테르담과 네덜란드 관세청과 연결해서 화물 위치, BL 문서 발행, 블록 검색, 세관 확인 정보, 수입지, 신용장 발행과 결제. 그래서 이 화주 비용 28%, 행정 비용 20% 발생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여기에 끝이지 않죠. 이제는 실물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금융이 이동합니다. 이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로 바클레이는 이러한 LC를 전체 무역 거래 대금의 5% 이것을 스마트 계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이래서 블록체인은 전체 무역을 혁신해서 전체 무역 비용을 적어도 10% 이상은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세계 정부하고 손잡고 있죠. 스위스는 크립토밸리, 중국 항저우밸리, 싱가포르 미국의 블록체인밸리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모든 공문서를 블록체인에서 관리해. 중국도 화폐는 금지했지만 기금 지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시 문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지금 정부가 블록체인 정부로 재탄생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자, 이러한 변화는 이제 미디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형태의 SNS를 스팀잇이라는 블록체인 미디어가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태그, 대색을 똑같은 구조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이 안엔 참여, 소통, 투자, 투표, 보상 모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모두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블록체인화로 볼 수가 있고 작가와 큐레이터를 보상하고 권위와 제한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법정화폐가 있고 법정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스팀이 있는데 스팀 달러는 1대1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거의 1대1이죠. 그리고 내부의 권력은 스팀 파워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리워드를 하는 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하는 방법, 운영에 들어가는 스팀 달러, 그리고 여기 스팀 파워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블록체인은 정부도 바꾸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발행하고 인터넷으로 에스토니아인과 무역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llow My Vote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엔드투엔드의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제 정부의 노드를 분산 장부화하는 겁니다. 실생의 시민 정보를 자기 주소에 통합 저장하고 정책 추적 등 거버넌스 관리를 할 수 있죠. 이제는 정치 영역이 블록체인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 영역을 다시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왜 국회의원을 뽑고 있느냐? 중요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국민투표 한번 하면은 직접 비용 1,500억, 간접 비용 1조 이상 들어가죠. 근데 이 전체의 거래 비용이 제로가 된다면은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비밀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즉,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처럼 이제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가 융합되어 있는 융합민주제가 만들어지죠. 부당투표 법안, 미처리 법안, 국민청원과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민주제는 직접민주제와 수급민주제의 문제를 직접민주제는 투표로, 수급민주제는 정책시장으로 이래서 두 개가 합쳐진 수급민주제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성자를 국가를 만들 수가 있죠. 디지털 거버넌스는 여론수렴, 정책 참여, 정책 결정, 선거 대체를 거쳐서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죠. 전 세계 스타트업의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죠. 시장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예. coinmarketcap.com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내려갔죠, 이렇게. 예. 자,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공유경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죠. 2025년 공유경제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터, 스마트 쉐어링 이코노미가 같이 가야 되겠죠. 플랫폼이 없는 공유경제, 그래서 우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라주즈가 등장하죠. 자, 독일의 스타트업 슬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자 없는 거래, 즉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화폐에서 금융을 거쳐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로 가는 거죠. 블록체인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신뢰의 문제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모든 걸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과 있죠.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기존 화폐 대체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브라우저다, 마사노브 등등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폭락할 것이다.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예, 버블이며 금이죠. 그래서 이 버블 속에 미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기술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인식이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우리 기술의 장벽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풀어나갈 겁니다. 시장의 장벽 풀어나갈 겁니다. 사회 인식의 장벽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을 아직도 바다 얘기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죠. 법률의 장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의 바다에서 미래정책은 신기술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조차 PC 메모리가 64KB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다. IBM 창업자 왓슨은 전세계 컴퓨터는 5대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메일 규제로 나왔고요. SNS 규제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인터넷 스피드 300bps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대 신기술의 미래는 과도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기술 예측 불가능합니다. 복잡계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미래 비전, 개별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풀어야 될 신뢰의 문제를 뭐로 풀어갈 것이냐, 이런 미래 비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거품 영역의 투기 발생 원인이 뭔가. 그래서 결론은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답이 뭐냐? 어려운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정책보다 정책 책임자가 중요합니다. 버스보다 버스 운전수가 중요하죠. 개별 정책은 혼돈의 바다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미래 비전과 현재의 문제의 균형 감각을 가진 정책 책임자가 중요하죠. 얼마 전 선물파생상품위원회 크리스토퍼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사려 깊고 공정하게 봐야 하지만 사기와 조작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 즉 비전과 문제를 같이 보고 있죠. 금년 1월에 시카고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미래와 현재의 균형 감각이 있는 정책 책임자죠. 늘 혼돈의 영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안정화되면 구체적 제도가 필요하죠. 즉 지금 블록체인 법을 만들 때는 아닌 것입니다. 2016년 5월에 유럽의회가 핸즈오프, 불간사회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정책 천명을 한 이유죠. 암호화폐 현 시점에서 국가별 현황은 허용국가, 제한국가, 금지국가 등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 드나탐, 유럽, 스마트 레귤레이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국가화폐를 내놨고 독일, 스위스는 자산을 인정은 물론 스위스는 화폐로 인정하고 크립토밸리를 구축해서 세계의 암호화폐 메카화를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도 자체 암호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합법화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규제가 강한데 아마 중국도 국가화폐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통화로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ICO 맥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어떡하냐? 갑자기 폐지. 그리고 국민청원에 대해서 또 갑자기 투명화. 그리고 또 갑자기 블록체인 체인법.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바람직한 방향, 미래 비전, 정책 책임자의 역량, 최소 개입의 원칙.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책임자의 역량이죠. 자, 블록체인 활용 정책을 보면은 활용 정책은 우리가 암호 주식, 암호 자산, 암호 바우처, 암호 카드, 암호 거래소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의 성격은 스위스는 화폐, 일본, 독일은 통화, 미국, 싱가포르는 상품, 중국, 인도는 자산, 뉴질랜드, 미국은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화 이전의 복잡계 단계입니다. 지금 상세 법조화 시기상조죠. 우선 암호 주식은 지금 프라이빗 ICO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기업의 주식 관리 투명화와 의사결정 투명화가 필요한데 이 개념을 전자증권의 스마트화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 예탁원을 인증기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암호 주식을 만들면은 창업 활성화되고 배당 및 증자가 쉬워지고 주주총회가 쉽게 만들어지면서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고 분산 자율 조직으로 자본주의 진화가 촉매되고 그리고 주식관리 비효율과 분쟁이 해소되고 KOTC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ICO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사모의 경우는 ICO를 금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공모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모는 ICO를 금지하지 않는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1조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사분기에 전 세계 ICO 금액이 벤처 캐피탈 금액의 16배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획기적 개혁으로 10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제2벤처 메카가 된다. 암호자산은 자산 가상화와 유동화를 통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국가 전체 자산을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정보와 물질을 일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고 여기에 네임 플랫폼 기술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자산별 관리 주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필요하겠죠. 자산 투명화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 등 조세 강화하고 자산 유동화로 다양한 거래를 시키고 각종 자산을 블록체인화 시킨다. 그리고 의무기록 학자부 등은 조작이 안 되게 한다. 국가 자산이 최적화됩니다. 암호 바우처는 지금 상품금, 정책자금 등 운영의 스마트화를 하는 거죠. 또 지역 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 바우처를 프라이빗 블록체인화 시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화폐 1대1 연동을 시킨 거죠. 예. 이미 나와 있는 거래 플랫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바우처 앱들은 이미 나온 것도 많이 있죠. 자, 상품권에 준하는 제도로서 스마트 상품권화 시키고 그리고 우리 정책 자금의 막대한 관리 비용 투명화 시킵니다. 우리 20조 국가 R&D 자금, 146조 복지 자금의 3%만 절약해도 5조의 효과가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무제도, 무비전, 무규제 혼란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금융실명제와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그리고 바젤 협약은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금융법은 집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바젤 협약과 배치됩니다. 최소 사전 규제와 자율 규제, 강력 사후 징벌을 한다.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는 Do not harm 스마트 레귤레이션 원칙을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 된다. 그리고 목적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법률적 문제로서는 블록체인 성격상 과거 정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청사는 금융결정원이 독점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블록체인 신뢰기술이 뒷받침하고
이것을 정물일치의 신뢰를 제공하면은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현실 세계를 만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죠. 결국 인공지능이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끌고 블록체인의 신뢰를 통한 분배를 이끄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쌍끌이를 가면서 상생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